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서울에 사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바로 지금 다니는 회사에 들어가서 15년째 자료실에서 일하고 있답니다. 이 자료실이란 회사 문서 보관하고 정리하는 곳이에요. 다른 부서처럼 바쁘게 돌아다니거나 사람들 만날 일이 별로 없어서 저한텐 딱 맞는 자리였어요. 조용하고 혼자 일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한번 정해지면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스타일이랄까요? 어떤 분들은 답답하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한텐 그게 가장 편하고 제 삶의 방식과 같았어요. 굳이 새로운 걸 찾아 나서지 않아도 조용히 제자리를 지키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모험 같은 건 저랑 완전히 상극이고요. 그런 제가 얼마나 충격적인 일을 겪었는지 궁금하시죠? 좀 길 수도 있는데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작은 회사를 운영하셨는데 거래처가 부도나면서 같이 망하셨거든요.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금방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라고 하셨으니까요. 근데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아버진 그렇게 어디론가 가버리셨어요. 인사도 없이 얼굴 한번 안 보여주고 사라지셨죠. 엄마는 그렇게 혼자서 절 키우시다가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쯤 재혼을 하셨어요. 새아버지는 식당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미 아들이 둘이나 있었어요. 그렇게 새아버지 집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저는 늘 눈치를 보는 아이였답니다. 새아버지가 그렇게 막 나쁜 분은 아니었어요. 무뚝뚝하지만 때리거나 소리 지르거나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래도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기분이 들었어요. 오빠들이 거실에서 TV 보고 있으면 전 슬쩍 방으로 들어갔고 밥 먹을 때도 숟가락 소리 안 나게 조심했어요. 반찬도 오빠들이 먼저 집은 다음에 집었고요. 티 안 나게 조용히 있는 게 그 집에서 살아남는 방법 같았어요. 새아버지가 가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우리 딸하고 부르셨는데 그게 어색했어요. 고맙긴 한데 진짜 아빠 같진 않았달까요? 어머니는 새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늘 노력하셨고 저한테도 너 때문에 엄마 힘들게 하지 말라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더 숨죽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제 은인이거든요. 공부도 못하고 맨날 주눅 들어있던 저한테 어느 날 방과 후에 남으라고 하셨거든요. 솔직히 혼나는 줄 알았어요. 뭘 잘못했지? 머리 굴리면서 바들바들 떨고 교무실로 갔죠. 근데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제게 물으셨죠. 너 나중에 뭐 하고 싶어? 그 질문에 대답을 못했어요. 아무도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참 머뭇거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이 보니까 넌 꼼꼼하고 성실해. 조용히 자기 일 묵묵히 하는 스타일이야. 그런 사람한테 맞는 일이 있어. 문헌정보학과라고 알아? 그게 제 인생을 바꾼 한마디였어요. 선생님이 장학금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자기소개서도 같이 써주셨죠. 주말에 학교 나오셔서 저랑 면접 연습도 해주셨어요. 덕분에 장학금 받고 대학 가고 졸업하자마자 지금 회사에 들어올 수 있었답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전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전 그렇게 어렸을 적부터 정해진 길을 묵묵히 걷는 게 편해졌어요. 누가 시키는 대로 정해진 대로만 하면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책임지는 게 무서웠던 것 같기도 해요. 가정이 깨지는 걸 봤으니까 전 그냥 조용히 제자리 지키면서 살면 된다. 그게 제 인생관이었죠. 남편 이야기를 해볼게요.
쑥스럽지만 남편은 제 첫사랑이었어요.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는데 저랑은 완전히 정반대인 애였어요. 키가 반에서 제일 컸고 축구부 에이스의 반장이었고 쉬는 시간마다 교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누구한테나 먼저 말 걸고 웃어주는 그런 애 있잖아요. 선생님들도 좋아하고 애들도 다 좋아하고 여자애들은 그 애 얘기만 나오면 깔깔대고 웃고 그야말로 학교의 인기쟁이였죠. 저는 맨날 창가 맨 뒷자리에서 혼자 책 읽는 애였거든요. 근데 그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제 책상 앞에 와서 말을 걸었어요. 넌 맨날 혼자 있네. 심심하지 않아?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더니 그 애가 책상에 손을 짚고 서서 절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멍하니 있으니까 그 애가 웃으면서 말했죠. 무슨 책 읽는지 나중에 알려줘. 네가 읽는 책들 다 재밌어 보여서. 처음엔 솔직히 그렇게 말을 시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왜 나한테 이러지? 뭔가 속셈이 있나?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근데 그 애는 그냥 그런 애였어요. 누구한테나 친절하고 혼자 있는 애 보면 그냥 못 지나치는 성격이었던 거죠. 어느 순간부터 그 애가 오는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쉬는 시간 되면 괜히 책상 정리하면서 문 쪽을 흘깃흘깃 보게 되고 그 애가 오늘은 무슨 책 읽어라고 하면서 나타나면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나중에야 그게 좋아하는 감정이라는 걸 알았죠. 사랑에 확실히 빠진 건 체육대회 날이었어요. 반대항 계주 달리기가 있었는데 제가 여자 주자로 뽑혔거든요. 달리기가 특별히 빠른 건 아니었는데 다른 여자애들이 다 싫다고 해서 제가 하게 됐어요. 벌칙 같은 거죠. 운동장에 나가서 바통 들고 서 있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죠. 신호가 떨어지고 달리기 시작했는데 반엄청 돌다가 그만 발이 꼬여서 넘어졌어요. 운동장 모래바닥에 무릎이 쓸리면서 피가 났는데 창피하고 아프고 눈물이 막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누군가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야, 괜찮아? 움직이지 마. 고개를 들었더니 그 애였어요. 저를 아이들이 있는 곳까지 부축해줬고 제가 잠깐 숨 돌리는 사이 어디서 났는지 구급상자를 가져왔더라고요. 제 옆에 무릎 꿇고 앉더니 바지 걷고 상처를 살펴봤어요. 많이 깊진 않다. 소독하면 돼. 그러면서 직접 소독약 바르고 밴드 붙여줬어요. 손이 따뜻했어요. 저는 너무 부끄럽고 고마워서 고개를 못 들 정도였죠. 보건실까지 데려다 줄까? 괜찮아. 걸을 수 있어. 그냥 같이 가자. 팔 붙잡아. 그렇게 그 애랑 함께 보건소를 갔는데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보건실까지 가는 그 몇 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고등학교도 같은 곳으로 갔는데 그땐 별다른 접점이 없어서 복도에서 스치는 게 전부였어요. 그 애는 여전히 인기 많았고 전 여전히 구석에 있는 애였죠.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그 애가 밥 먹었어? 하고 먼저 말 걸어주면 저도 그냥 스몰 토크식으로 대답하고 지나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길게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짝사랑만 5년 넘게 하다가 졸업식 날 고백하려고 편지까지 썼어요. 전날 밤새워서 썼죠.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널 곁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는 말, 좋아한다는 말. 근데 막상 졸업식 끝나고 그 애 앞에 서니까 다리가 떨려서 한 발짝도 못 되겠더라고요. 그의 주변에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 있었는데 거기 끼어들 용기가 없었어요. 결국 편지는 가방 속에 넣은 채로 집에 왔고 그렇게 첫사랑은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 편지는 아직도 제 책상 서랍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이젠 어른이 되어 열심히 직장인으로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에서 거래처 미팅이 있었는데 자료 전달하러 회의실에 들어갔다가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회의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있는 사람이 분명 그 친구였거든요. 조금 더 어른스러워지고 어깨도 넓어졌지만 웃는 모습은 중학교 때 그대로였어요. 회의 내내 가슴이 쿵쾅거려서 자료 설명하는 것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렇게 미팅 끝나고 나갔는데 그 사람이 절 따라 나왔어요. 저기요, 잠깐만요. 돌아보니까 그 사람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절 보고 있었어요. 혹시 우리 중학교 때 같은 반 아니었어요? 저 기억나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기억하고 있구나, 나를. 고개를 끄덕이는데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 사람이 환하게 웃으면서 다가왔어요. 아, 맞다. 야, 진짜 반갑다. 어떻게 여기서 만나? 완전 신기하네. 그 친구가 반말을 하니까 저도 그제야 자연스럽게 반말이 나오더라고요. 나도 반가워. 정말 오랜만이다. 그 친구가 먼저 말했어요. 연락처 줘. 밥 한번 먹자. 옛날 얘기도 하고. 친구는 여전히 다정하고 밝았어요. 첫 만남 때 치킨집에서 맥주 마시면서 옛날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 그때 맨날 혼자 있어서 걱정됐어. 그래서 계속 말 시키려고 했던 거야. 근데 네가 대답을 너무 안 해서 내가 싫은 줄 알았어. 저는 웃으면서 말했죠. 싫었으면 아예 대꾸도 안 했겠지. 그냥 부끄러웠어. 그랬구나. 맞아. 그 체육대회 때 내가 부축해줬던 거 기억해? 기억하지. 그때 네가 울 것 같은 얼굴로 땅바닥에 앉아있어서 진짜 마음 아팠어. 그래서 막 달려갔던 거야. 그때 제 표정까지 기억하고 있다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얼마나 오래 지났는데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다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심장이 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생일 때 가장 큰 용기를 냈어요. 이 사람을 잡아야겠다고. 그때부터 최선을 다해 연락하고 그야말로 들이댔어요. 매일 밥 먹었냐는 소소한 연락을 보냈고 그 애의 관심사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일 끝나면 같이 맥주라도 마시자며 만남을 어떻게든 이어갔고 대화를 할수록 우리는 마음이 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결국 그렇게 6개월 동안 썸 아닌 썸을 타다가 그 친구가 먼저 제게 고백했어요. 계속 만나다 보니 네가 더욱 좋아졌어. 우리 만나볼래? 꿈만 같았어요. 제 오랜 첫사랑과 이렇게 돌고 돌아 이어지다니. 이 인연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그렇게 우리는 1년가량 만났고 그 친구는 제 생각만큼 다정했고 생각보다 남자다웠어요. 저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걸 느낀 후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느 날 저녁에 그 친구 차에서 얘기하다 문득 말했죠.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저를 봤어요.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계속 생각했어. 잠깐 침묵이 오르다가 그 사람이 웃으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그래, 나도 생각하고 있었어. 너랑 계속 같이 있고 싶다고. 그렇게 그 사람은 저의 남편이 되었죠.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왜 그렇게 결혼에 집착했나 싶기도 해요. 어릴 때 깨진 가정을 봐서 그런지 제 가정만큼은 끝까지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컸거든요. 이 사람이랑 가정을 꾸리면 평생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동안 불안정하게 떠돌던 제 인생에 드디어 닻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 생각지 못한 문제는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결혼 당시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시어머니께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시댁 문 앞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정원, 광이 나는 현관문, 초인종 소리부터가 달랐어요. 남편이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문이 확 열리더니 키가 크고 단정하게 차려입은 여자분이 서 계셨죠. 시어머니 첫인상은 정말 우아했어요. 뽕이 크게 띄어진 파마머리에 진주 귀걸이, 베이지색 실크 블라우스에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치마까지 완벽하게 갖춰 입으셨더라고요.
아, 이분이 어머니시구나 생각하면서 반갑게 인사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는 거예요. 그 눈빛이 어찌나 차갑던지 뭔가 마음에 안 드신다는 게 바로 느껴졌죠. 엄마, 내가 말했던 사람이에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 그래, 데리고 들어와. 거실로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거실은 정말 넓었는데 인테리어가 깔끔했어요. 벽에는 꽃꽂이 사진이 액자로 걸려 있었고 장식장에는 상패들이 줄지어 있었죠. 나중에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꽃꽂이 다도 강사를 오래 하셨대요. 지금은 지역 여성단체 임원이시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집안이 어떻게 된다고? 남편이 저 대신 대답했어요. 부모님 이혼한 것, 엄마가 재혼한 것 등등 다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점점 굳어지셨어요. 찻잔을 내려놓으시면서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이혼 가정 출신이라는 거지? 그것도 아버지가 도망간 집안. 우리 집안이랑은 안 맞을 것 같은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손을 드셨어요. 가만히 있어.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니? 나도 이혼했어. 너희 아버지가 바람나서 나갔잖아. 혼자서 너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래서 더 잘 알아.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가정을 못 지켜. 어디서 배웠겠어, 제대로 된 가정을.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시어머니도 이혼하신 분이라 저 같은 사람이 더 싫으신 거였어요. 자기처럼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란 며느리는 안 된다고 비슷한 아픔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경계하시는 것 같았죠. 그런데 의아했어요. 그럼 남편은 가정을 지키는 법을 배웠냐고, 그쪽 집안은 제대로 된 가정이 아니었냐고 묻고 싶었죠. 하지만 그럴 수 없으니 참을 수밖에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이 시어머니의 톡 쏘는 말이 또 날아왔어요. 선영씨? 어른이 말을 했으면 대답을 해야지. 답을. 성격이 많이 내성적인가 보네. 우리 아들은 밝고 활발한 앤데 며느리가 저렇게 축 처져 있으면 어떡해? 답답해서 내가 못 살겠다. 시어머니는 아예 결혼 자체를 반대하셨어요. 집안도 마음에 안 들고 성격도 마음에 안 들고 뭐 하나 마음에 드시는 게 없다고 하셨죠. 그날 집에 오는 길에 남편이 미안하다고 했어요. 근데 그 목소리가 힘이 없었어요. 시어머니 반대에 남편도 흔들리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차 안에서 내내 아무 말도 못하고 창밖만 봤어요. 그럼에도 저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 놓칠 순 없었거든요. 다음 날 남편한테 물었어요. 문제를 정면 돌파할 생각이었죠. 왜 어머니 말씀에 그렇게 흔들려? 우리 사이에 문제 있는 것도 아닌데.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말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재혼 안 하고 혼자 날 키우셨어. 외가 쪽이 잘 살아서 도움받을 법도 했는데 아버지가 도망간 거 알려지는 거 싫으시다고 식당 일 공장 일 하면서 혼자 버티셨대. 그렇게 나 학창시절까지 계속 고생하신 분이야. 지금 이렇게 삶을 즐기며 지낸 게 10년 정도밖에 안 돼. 남편 눈이 붉어지더라고요. 제가 듣기엔 그렇게 눈물겨운 이야기는 아닌데 말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엄마는 좀 특별해. 나 키우느라 고생하신 분이니까 이젠 편하게 해드려야지. 내가 잘 모셔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 그러니까 남편한테 시어머니는 책임감과 강박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평생 힘들게 사셨으니까 이젠 뭐든 해드리고 싶다, 모시고 싶다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잘하는 이유를 그제야 알았어요. 서운하기도 했지만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저는 그 다음부터 시어머니를 직접 찾아갔어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요. 처음엔 문전박대를 당했죠. 초인종을 눌렀는데 인터폰으로 뭐하러 왔어? 됐으니까 가.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현관 앞에서 잠깐만 얘기 좀 들어주세요, 어머니 하고 서 있었더니 한참 뒤에 문을 여셨어요.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편지도 썼어요. 제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회사에서 얼마나 인정받는지, 그리고 아드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꾹꾹 눌러 담아서 3장이나 썼죠. 선물도 드렸어요. 시어머니가 다도를 좋아하신다고 해서 유명한 도예가가 만든 찻잔 세트를 사들고 갔더니 받긴 받으시더라고요. 표정은 여전히 차가우셨지만요. 식사 자리도 만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자주 가신다는 호텔 한정식집을 예약해 어떻게든 제 노력을 보여드리고 싶었죠. 석 달을 그렇게 매달렸어요. 어느 날은 비 오는 날 시댁 앞에서 1시간을 기다린 적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모임 다녀오시길 기다렸다가 직접 우산 씌워드리면서 어머니, 저 진심이에요. 제발 받아주세요. 라고 했죠. 시어머니가 절 한참 보시다가 한숨을 쉬셨어요. 그래, 일단 들어와. 그날 거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렇게까지 결혼이 하고 싶어? 우리 아들이랑? 네, 어머니. 진심으로요. 아드님 아니면 안 돼요. 시어머니가 한참 절 보시다가 입을 여셨어요. 좋아, 결혼은 허락한다.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건 다른 일이야. 그러니 결혼하고 나서 내가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우리 집에서 살림 배워. 제대로 된 며느리 노릇할 수 있는지 내가 직접 볼 거야. 내 눈에 들어야 진짜 우리 집 며느리로 인정해 줄게. 저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어요. 살림 배우는 게 뭐 어렵겠어. 열심히 하면 되지. 그땐 정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어느 정도 수준을 원하시는지, 그 살림을 배운다는 말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야 그 조건의 진짜 의미를 알았어요. 살림을 배우라는 게 아니라 살림을 해달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모임과 봉사활동으로 매일 바깥에 나가 계셨어요. 아침에 나가시면 저녁 늦게까지 안 들어오시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여성단체 회의다, 문화센터 동창 모임이다, 봉사활동이다, 후배들 멘토링이다. 스케줄이 연예인 뺨치게 빡빡했어요. 수첩에 빼곡히 적힌 일정을 본 적이 있는데 일주일 중에 집에 온종일 계시는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그러니 집안일은 손도 안 대셨던 거예요. 아니, 사실은 할 줄을 모르셨던 것 같아요. 언젠가 시어머니가 직접 라면을 끓이시는 걸 봤는데 물량 조절을 못해서 죽처럼 퍼진 라면이 나왔어요. 그때 알았죠. 이분은 정말 요리를 못하시는구나. 신혼 첫 주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시간 되지? 집에 와. 청소하고 빨래 좀 가르쳐야겠다.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만 일단 갔어요. 시댁에 도착하니까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세탁기 옆에 빨래 바구니가 3개나 있었는데 다 넘치고 있었죠. 싱크대에는 설거지 안 한 그릇들이 수북했고 거실 바닥은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어요. 화장실 거울에는 물때가 껴 있었고요. 어머니, 이게 다 언제 쌓인 거예요? 나흘치야. 바빠서 사람을 못 불렀어. 배우는 마음으로 이제 네가 하면 된다. 전 그날 5시간을 청소했어요.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빨래 돌리고 설거지하고 바닥 쓸고 닦고 화장실 청소하고 먼지 털고 끝내고 나니까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시더니 이러시더라고요. 화장실 구석은 안 닦았네? 저기 물때 있어. 다음에 더 신경 써라. 칭찬은커녕 핀잔만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매주 돌아왔죠. 주말마다 시댁 가서 청소하는 게 제 일과가 됐어요. 더 놀라운 건 바깥에서의 시어머니 모습이었어요. 여성단체 모임에서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나중에 전해 들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 집은 내가 다 모든 걸 도맡아서 해요. 살림은 자신 있죠. 요즘 며느리한테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애가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서 참 기특해요.
체면을 중시하시는 분이라 밖에선 살림 잘하는 시어머니 행세를 하셨던 거예요. 실제로는 저한테 다 떠넘기시면서요. 제가 한 청소, 제가 빤 빨래, 제가 닦은 화장실이 전부 시어머니 솜씨로 둔갑했어요. 힘들고 부당한 생각이 들어도 이혼 생각은 단 한순간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을 너무나 사랑했으니까요. 그리고 도움은 되지 않지만 제가 힘든 걸 알아주긴 했거든요. 시댁 갔다 오면 남편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친 얼굴로 들어가면 아무 말 없이 안아주면서 오늘도 고생했어 라고 해줬죠. 제가 소파에 축 늘어지면 발 마사지를 해줬고 배고프지? 뭐 먹을까? 하면서 맛있는 밥을 해줬어요. 제가 우는 날이면 왜 우냐고 묻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앉아서 손잡아주고 제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줬죠.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다 알아. 네가 고생하는 거 다 알아. 고마워 정말. 그러다 참기 힘든 날에는 남편한테 화를 냈어요.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매주 시댁 가서 청소하고 회사 일도 있고 몸이 안 따라줘.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럼 남편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하더라고요. 미안해. 엄마가 너무 심하시지? 내가 잘 말해볼게. 정말? 힘들게 해서 미안해. 그 말 한마디가 저한텐 전부였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힘든 걸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새아버지 집에서 눈치 볼 때도, 학교에서 혼자 밥 먹을 때도, 회사에서 야근하면서 울 때도 아무도 괜찮냐고 안 물어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알아줬어요. 제 아픔을 알아주고 손잡아주고 고맙다고 해줬어요. 고작 그게 저한텐 버틸 수 있는 이유였어요. 막상 말뿐이었고 도움이 되는 것도 없었지만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힘들게 해도 이 사람이 있으니까 괜찮아. 이 가정을 지켜야 해. 그 생각뿐이었죠. 그리고 가정이 깨지면 또 혼자가 될 것 같았거든요. 또다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떠나고 느꼈던 그 공허함, 새아버지 집에서 느꼈던 그 외로움,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다 다른 친구들한테 시댁 얘기를 했던 날이 있는데 다들 기겁했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밥 먹다가 제가 무심코 이번 주말에도 시댁 청소하러 가야 해 라고 했거든요. 뭐? 매주 가서 청소해? 친구가 너무 놀라서 먹던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야, 그건 시집살이가 아니라 폭력이고 학대야. 무료 가사도우미 부리는 거지. 에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 진짜야. 네가 지금 뭐 하는 건지는 알아? 결혼한 거야, 취직한 거야. 아니, 주말마다 출근하는 거잖아, 시댁으로. 다른 친구도 거들었어요. 맞아. 그리고 시어머니가 바깥에서는 자기가 다 한다고 떠벌리고 다닌다며. 그게 더 나쁜 거야. 네 노동을 착취하면서 공까지 가로채는 거잖아. 머쓱해진 저는 웃으면서 넘겼어요. 이혼은 못해. 남편이 좋으니까 참을 수 있어. 남편이 좋으면 뭐해. 시어머니가 저 모양인데. 친구가 한숨을 쉬더니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래, 지금 당장 못 나오겠으면 증거라도 모아. 돈도 따로 모아두고 시어머니한테 당한 거 다 기록하고 날짜, 시간, 뭘 했는지, 뭐라고 했는지 사진도 찍어둬. 나중에 네 무기가 될 거야. 만약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위자료 받아야 하잖아. 증거 없으면 못 받아. 시어머니가 거짓말해도 네가 증거 내밀면 끝이야.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어요. 혹시 모르니까 라는 마음으로 그때부터 조금씩 기록을 시작했죠. 시어머니한테 받은 문자 찍어두고 시댁 가서 청소한 날짜 메모하고 몸 아픈데 불려간 날도 적어뒀어요. 메모장에 날짜별로 정리했죠. 그러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설마 하고 테스트기 해봤는데 2줄이 뜨더라고요. 병원에서 임신 7주라고 했어요. 기쁘면서도 막막했습니다. 이제 정말 물을 수 없겠다 싶었거든요. 아이에게서 아빠를 뺏을 순 없으니까요. 남편한테 임신 소식을 전했더니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저를 번쩍 안아 올리면서 고마워, 고마워를 연발하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눈이 촉촉해지면서 말했어요. 나 진짜 아빠 된다. 선영아, 우리 잘 키우자. 내가 정말 잘할게. 그 모습 보니까 그래, 잘 될 거야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도 손주 생기면 달라지시겠지, 그런 희망을 품었죠. 아이가 태어나면 시어머니도 저를 다르게 보시지 않을까, 드디어 진짜 가족으로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임신 소식을 전하자 시어머니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기뻐하시긴 하시는데 딱 거기까지였죠. 그래, 잘 됐네. 건강하게 나을 수 있도록 관리 잘해라. 근데 이번 주 청소는 언제 할래? 입덧이 너무 심해서 물만 마셔도 토하던 때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뒤집히고 밤 냄새만 맡아도 화장실로 뛰어가야 했죠. 그래도 시댁 청소를 빠질 수가 없었어요. 보다 못한 남편이 대신 가겠다고 했어요. 엄마, 제가 갈게요. 선영이가 입덧이 심해서요. 네가 하면 제대로 안 돼. 구석구석 못 닦잖아. 하던 애가 와야지. 결국 제가 갔어요. 어지러운 걸 참으면서 시댁 가서 걸레질하다가 화장실에서 토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변기 앞에 무릎 꿇고 토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으셨죠. 옛날 사람들은 애 베고도 밭일했어.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약해? 그렇게 임신 7개월쯤 됐을 때 배가 많이 불러서 허리가 너무나 아팠어요. 의사 선생님이 무거운 거 들지 말라고 했는데 시댁 가면 물걸레 짜고 이불 털고 해야 했죠. 어느 날은 무릎이 아파서 주저앉았는데 시어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 왜 거기 앉아 있어? 안방 청소 아직 안 했잖아. 막 달 전까지 그렇게 일을 했죠. 그런데 출산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지 2달 만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몸 괜찮지? 집에 좀 와봐. 손님 온다. 갓난아기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남편한테 맡기고 시댁에 갔어요. 가보니까 또 청소였죠. 저 집 불어서 가슴이 아픈데 물걸레 짜면서 눈물이 났어요. 화장실에서 몰래 유축기로 젖을 짜면서 울었어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이제 못 오겠다고 말씀드리니까 시어머니가 제안을 하셨어요. 아니, 제안이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웠죠. 그래, 너희 집 멀잖아. 왔다 갔다 힘들 텐데 그냥 우리 집에서 살아. 빈 방 있으니까. 어머니, 그건 좀... 뭐가 좀이야. 네가 올 때마다 차비에 시간에 얼마나 낭비야. 여기 살면 편하잖아. 내가 애를 봐줄 수도 있고. 민호랑 당장 결정해라. 남편은 눈치도 없이 좋다고 했어요. 엄마 말씀이 맞아. 오가는 시간에 쉬는 게 낫지. 그리고 엄마 가까이서 모실 수 있으니까 좋잖아. 저는 반대했어요. 시댁에서 같이 살면 더 힘들어질 게 뻔했거든요. 어머니가 어떻게 애를 봐주셔. 본인 살림도 안 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난 내 공간이 필요해. 지금도 힘들어서 죽겠는데 아예 같이 살면서 가정부가 되라고? 당신은 옆에서 다 봤으면서 지금 가까이 모실 수 있으니까 좋다는 말이 나와? 그러자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당신 마음 알아. 근데 엄마가 많이 외로우신가 봐. 혼자 계시잖아. 우리가 같이 살면 좋아하실 거야. 그리고 네 일도 좀 줄어들 거야. 내가 대부분 맡아서 할게. 그렇게 매일 양쪽에서 사정을 해대니 질려버려서 결국 10개월 후에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참 무모하고 바보 같았죠.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됐으니까요. 가까이서 보니 시어머니가 왜 절 그렇게 부려먹는지 알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바깥에서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분이셨거든요. 여성단체 임원, 봉사활동가, 문화인, 그런 타이틀을 지키려면 집안일에 신경 쓸 시간이 없었겠죠. 근데 체면상 집이 지저분하면 안 됐어요. 손님이 자주 오는데 실제 집안 꼴을 보면 난리가 나니까요. 누군가는 집안일을 해야 했죠.
보통은 치우지 않고 묵혀놨다가 사람을 써서 청소하는데 이제 아들이 결혼을 했으니까 당연히 며느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괜히 돈 나갈 필요 없고 저는 좋은 조건으로 결혼했다고 믿는 분이니까요. 어머니가 밖에서 일할 때 집안일을 맡아서 하던 남편은 그게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하면 알아주긴 해도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하진 못했어요. 오히려 엄마가 원래 그래, 좀만 맞춰줘, 이러기만 했죠. 그렇게 시댁살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전 그때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 얼마나 더 심해질지 전혀 몰랐어요. 시댁에 들어가고 나서 제 하루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벽 5시에 알람 없이도 눈이 떠졌어요. 일어나자마자 부엌으로 가서 시어머니 아침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아침을 꼭 한식으로 드셨어요. 밥, 국, 반찬 3가지 이상. 간단하게 토스트나 시리얼 드시면 안 되냐고 한번 여쭤봤다가 엄청 혼났죠. 네가 무슨 서양 사람이야? 아침은 밥을 먹어야지. 그것도 모르면서 시집을 왔어? 시어머니가 아침 드시고 나가시면 저도 출근 준비를 했어요. 아기는 시어머니가 봐주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거의 방치였죠. 제가 퇴근해서 오면 아기 기저귀가 축축한 채로 있을 때가 많았어요.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리면 이러시더라고요. 애가 안 울었어. 울면 갈아주지. 안 우는데 어떻게 알아? 회사에서 점심시간만 되면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저녁 뭐 할 거냐? 반찬 뭐 있냐? 내일 손님 오는데 준비 잘해라. 전화 받으면서 밥 먹으니까 뭘 먹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동료들이 왜 밥 먹으면서 전화하냐고 물으면 그냥 웃어 넘겼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퇴근하면 바로 시댁이었어요. 6시 반에 도착하면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죠. 왜 이렇게 늦어? 저녁 준비해야지. 저녁 준비하고 상 차리고 시어머니 드시는 거 보면서 같이 먹고 설거지하고 아기 목욕시키고 재우고 시어머니 과일 깎아드리고 그러고 나면 밤 11시였어요. 침대에 누우면 기절하듯 잠들었는데 새벽에 아기가 울면 또 일어나야 했죠. 대부분 맡아서 하겠다는 남편의 다짐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가끔씩 도와주는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제 일이 가벼워지진 않았어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가끔 저한테 엄청 잘해주시는 날이 있었어요. 어느 날은 퇴근했는데 시어머니가 저녁을 다 차려놓으셨더라고요. 오늘 네가 힘들어 보여서 내가 했어. 앉아서 먹어. 감동받아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 시어머니도 저를 생각해 주시는구나. 그날 밤 남편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원래 좀 까칠하신데 속은 따뜻한 분이야. 좀만 더 맞춰드려. 그럼 그 다음 날에 시어머니는 더 심해지셨어요. 마치 어제 잘해준 거 보상받으려는 것처럼요. 어제 내가 했으니까 오늘은 네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때부터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힘들게 하다가 가끔 한 번씩 잘해주시고 그러고 나면 더 심하게 부려먹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이라도 불만을 표시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얼마나 챙겨주는데 다른 시어머니들은 이렇게 안 해. 넌 감사할 줄을 몰라.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가스라이팅이라는 거. 조금 잘해주고 많이 착취하고 불만 가지면 은혜를 모른다고 하고 제가 불만 갖는 게 이상하다고 하고 저는 그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가끔 보여주시는 친절함에 속아서 그래도 어머니가 나쁜 분은 아니야 하고 자기 합리화를 했던 거죠. 저랑 남편이 시댁에 살게 되면서 시어머니의 바깥 활동이 더 바빠지는 게 보였어요. 어찌나 스케줄이 빼곡하던지 어느 날 시어머니 방에 잠시 들어갔다가 책상 위에 있는 서류를 봤어요. 지역신문 인터뷰 요청서였는데 주제가 현명한 시어머니의 현명한 고부 갈등 해결법이었어요. 눈을 의심했죠. 고부 갈등 해결?
지금 나한테 이러면서? 며칠 뒤에 그 신문 기사가 나왔어요. 시어머니 사진이 크게 실렸더라고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인터뷰하신 내용이 적혀 있었죠. 며느리와 친구처럼 지내요. 서로 존중하는 게 비결이죠. 며느리가 힘들면 제가 먼저 도와주고 제가 힘들면 며느리가 도와주고 우리 집은 그런 자유롭고 평등한 분위기예요. 기사를 읽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서로 도와준다고? 내가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데? 그리고 몇 달 뒤에 시어머니가 책을 내셨다는 거예요. 정확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대충 똑똑한 시어머니가 되는 법이라는 식의 제목이었는데 표지에 시어머니 사진이 크게 박혀 있었죠. 모임에서 출판 기념회도 하셨어요. 여성단체 사람들이 다 와서 축하해주고 시어머니가 인사 말씀하시는데 저도 가서 앉아 있어야 했죠. 똑똑한 시어머니의 며느리 자격으로요. 이 책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썼어요. 며느리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어떻게 서로 존중해야 하는지. 저희 집 며느리가 많이 도와줬죠. 며느리 덕분에 이 책이 나올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데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 덕분이라고? 내 노동을 착취해서 그 시간에 책 쓴 거면서 어이가 없었죠. 결국 집에 와서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용기를 내서요. 어머니, 책 내용이랑 실제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뭔가 오해하시는 거 아닌가 해서요. 전 지금 정말 많이 힘들거든요. 시어머니가 절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뭐가 힘들어? 내가 널 얼마나 챙겨주는데. 다른 집 며느리들 봐. 시어머니가 책까지 내면서 며느리 자랑하는 집이 어딨어? 넌 감사해야지. 또 그 말이었어요. 감사해야 한다고. 나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 말을 들으면 정말 내가 잘못한 것 같았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가? 그렇게 또 입을 다물었죠. 시어머니가 바빠지시면서 집에서 모임을 여는 날이 많아졌어요. 체면 때문에 모임은 열어야 하는데 밖에서 만나면 비용이 드니까 집으로 초대하시는 거였죠. 문제는 그 준비를 전부 제가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모임 이틀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모레 손님 10명 올 거야. 다과 준비하고 집 청소해. 제대로 해야 한다. 그러면 저는 또 회사 연차를 냈어요. 하루 종일 청소했죠. 바닥 닦고 화장실 청소하고 유리창 닦고 먼지 털고 다과도 준비했어요. 과일 깎아서 예쁘게 담고 떡 주문하고 차 준비하고 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손님들 오시기 1시간 전에 시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나가 있어. 네? 왜요? 네가 있으면 불편해. 그리고 네가 청소한 거 어줍잖게 티내지 말아라. 내 체면이 있지. 그러니까 역시나 제가 한 청소, 제가 준비한 다과를 전부 시어머니가 하신 것처럼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숨어 있어야 했고요. 그렇게 근처 카페에 가서 3-4시간을 기다렸어요. 모임 끝날 때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들어와도 돼. 집에 들어가니까 거실이 엉망이었어요. 그릇, 과일, 껍질, 휴지, 컵들 치우는 것도 제 몫이었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모임 있을 때마다 저는 유령처럼 사라져야 했어요. 어떤 날은 손님들이 예정보다 일찍 오셔서 급하게 뒷문으로 나가야 했어요. 계단을 뛰어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굴렀죠. 무릎이 찢어져서 피가 줄줄 났는데 병원도 혼자 갔어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나 오늘 계단에서 넘어져서 무릎 다쳤어. 엄마한테 말했어? 아니, 손님 오셔서 나가 있으라고 해서 급하게 나가다 넘어진 거야.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아이, 조심하지. 왜 그렇게 급하게 나가? 제가 왜 급하게 나가야 했는진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제가 조심하지 않은 게 문제라는 듯이요. 서운했지만 참았어요.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요. 이제 남편은 저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니까요. 그렇게 육아에 시댁 살림까지 하루 24시간이 모자랐어요. 잠을 푹 자는 날이 없었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눈을 뜨기가 싫어졌어요. 알람이 울리면 제발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으면 하고 빌었죠. 그때부터 몸이 이상해졌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고 갑자기 눈물이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울음이 터져서 화장실로 뛰어간 적도 있었죠. 병원에 갔더니 우울증이래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약 드시면서 쉬어야 해요. 스트레스 원인을 줄이셔야 합니다. 스트레스 원인. 그게 시어머니라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줄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오랜 고민 끝에 꺼낸 말이죠. 나 이혼하고 싶어. 남편이 하던 일을 멈추고 저를 봤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너무 힘들어.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좀 심하긴 해. 나도 알아. 근데 우린 가정이 있잖아. 아기도 있고. 내가 엄마한테 말해볼게. 좀 줄여달라고 할게. 응? 똑같은 말이었어요. 연애할 때부터 들어온 말. 조금만 참아. 내가 말해볼게. 엄마가 원래 그래. 그 말만 반복하고 실제로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그 말 몇 번째야? 네가 말해본다고 해놓고 달라진 거 있어? 나 진짜 못하겠어. 우울증이래. 병원에서 약 먹으래. 이게 다 누구 때문인 것 같아?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알겠어. 근데 이혼은 안 돼. 아기를 생각해봐. 아빠 없는 애로 만들 거야? 조금만 더 버텨봐. 내가 이번엔 진짜 말할게. 그 순간 뭔가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 사람은 절대 안 변하겠구나. 이 사람한테 나는 시어머니보다 중요하진 않구나. 친구들이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증거 모아두라던 말. 그날 밤부터 다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더 꼼꼼하게, 더 자세하게, 날짜, 시간, 시어머니가 한 말, 시킨 일 전부 다요. 사건이 있던 그날은 시어머니 여성단체 임원들 모임이 있는 날이었어요. 단체 내에서 영향력 있는 분들, 지역 유지 부인들, 사업가 부인들이 오신다고 하셨죠. 시어머니한텐 정말 중요한 자리였어요. 15명 넘게 오신다고 며칠 전부터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회사 연차를 이틀이나 썼어요. 첫째 날은 대청소, 둘째 날은 다과 준비, 바닥을 손수 닦고 화장실 타일 하나하나 솔로 문지르고 유리창 닦고 커튼 빨고 이불 털고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모임 당일 아침, 저는 다과 세팅을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손님들은 오후 2시에 오시기로 되어 있었죠. 1시쯤 다 끝내고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딱 1시가 되자마자 현관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손님들이 예정보다 1시간 반이나 일찍 도착하신 거예요. 첫 번째 분이 오시니까 다른 분들도 속속 따라오셨죠. 시어머니가 당황하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급하게 말씀하셨죠. 빨리 창고방으로 가. 절대 소리 내지 마.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원래 짐 보관하는 창고방이었는데 창문도 작고 환기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죠. 시어머니가 뒤따라 올라오시더니 문을 닫으셨어요. 절대 나오지 마. 네가 있는 거 들키면 안 돼. 알았지?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밖에서 뭔가 걸리는 소리가 났죠. 문고리에 뭔가를 채우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그 좁은 방에 갇혔어요. 처음엔 금방 끝나겠지 했어요. 모임이 2-3시간이면 끝나겠지. 그러면 나갈 수 있겠지. 1시간이 지났어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죠. 수다 떠는 소리, 찻잔 부딪히는 소리. 저는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기다렸어요. 2시간이 지났어요. 화장실이 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3시간째. 더 이상 못 참겠어서 문을 두드렸어요. 조심스럽게 작은 소리로. 어머니, 저 화장실 좀... 대답이 없었어요.
똑같은 웃음소리만 들렸죠. 더 크게 두드려볼까 하다가 그만뒀어요. 시어머니가 화내실 것 같았거든요. 4시간째 다리가 저리고 배가 아프고 목이 말랐어요. 방에 물도 없었어요. 창문을 열어보려고 했는데 잠겨 있었죠. 환기도 안 되니까 숨이 막혔어요. 5시간째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던 빛이 점점 어두워졌죠. 저는 그 좁은 방에 갇혀서야 지난 몇 년을 생각하게 됐어요. 결혼 전에 시어머니 비위 맞추려고 석 달을 매달렸던 것, 신혼 첫 주말부터 시작된 청소 당번, 입덧하면서 걸레질하다가 토했던 것, 임신 7개월에 무릎 꿇고 바닥 닦았던 것, 산후조리도 못하고 불려 나왔던 것, 손님 오면 유령처럼 사라져야 했던 것, 계단에서 굴러서 무릎 찢어졌던 것, 우울증 진단받고도 이해받지 못했던 것.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왜 내가 이래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지? 난 그냥 가정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당해야 해? 시어머니가 가끔 잘해주시던 게 떠올랐어요. 저녁 한번 차려주시고 고맙다고 한마디 해주시고, 그러면 저는 그래도 어머니가 나쁜 분은 아니야 하고 넘어갔죠. 그게 다 조종이었어요. 조금 잘해주고 많이 착취하고 불만 가지면 은혜를 모른다고 하고 저는 그 굴레에서 수년을 허비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여기서 나가면 끝내야 한다. 여기서 나가야 끝낼 수 있다. 저는 일어섰어요. 다리가 저려서 휘청거렸지만 문 앞에 섰죠. 숨을 크게 들이쉬고 있는 힘껏 문을 발로 찼어요. 쿵! 문이 흔들렸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다시 찼어요. 쿵! 문고리 쪽에서 뭔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한 번 더 쿵! 3번째에 문이 확 열렸어요. 문고리에 걸어둔 자물쇠가 떨어지면서 바닥에 쨍 하고 부딪혔죠. 복도로 나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앞으로 나아갔어요. 거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문 차는 소리를 들은 거죠. 제가 나가자 사람들이 한두 명씩 나와서 저를 봤어요. 시어머니도 허겁지겁 뛰어오셨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거실에 있던 10대 명이 다들 놀란 표정으로 절 보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절 숨기려고 팔을 잡았어요. 우리 며느리인데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있었거든요. 선영아, 방으로 들어가. 지금 당장. 저는 시어머니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어요. 저 5시간 동안 여기 창고에 갇혀 있었어요. 조용해졌어요. 침을 삼키는 소리도 들릴 것 같은 정적이었죠.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얘가 갑자기 왜 이래? 방에서 쉬고 있었던 건데. 애가 좀 예민해서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화면을 켰죠.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방이 아니라 창고라니까요. 다들 보셨죠? 어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하는 거. 다른 친구들도 여기 다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기록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달려들어서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셨어요. 저는 피해서 화면을 사람들한테 보여줬죠. 이거 보세요. 매주 시댁 와서 청소한 날짜 시간이에요. 임신했을 때도 왔어요. 입덧하면서요. 출산하고 2달 만에도 왔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죠. 그만해! 손님들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거 보세요. 시어머니한테 온 문자예요. 화면을 넘겼어요. 문자 캡처 화면이 떴죠. 내일 손님 와 청소해. 화장실 구석 안 닦았네. 다시 하고 가라. 네가 한 거 들키면 안 돼. 내 체면이 있지. 넌 청소가 뭐 그리 어렵다고 그렇게 징징대니? 이런 문자가 수백 개예요. 이야기를 듣던 한 분이 물으셨어요. 그럼 이 집 살림을 그동안 며느리가 다 한 거예요? 우리한텐 본인이 했다고. 네, 저예요. 오늘 식사랑 다과도 제가 준비한 거예요. 떡도 제가 주문하고 과일도 제가 깎았어요. 어머니는 손도 안 대셨죠. 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와 손님 맞이 준비까지도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달려드셨어요. 입 닥쳐!
네가 감히!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쓰신 책에는 며느리랑 친구처럼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존중한다고요. 그동안 그렇게 언어폭력을 쉽게 해오면서도요. 제가 한 걸 들키지 않으려고 5시간 동안 창고에 가둬놓고요. 사람들이 술렁거렸어요. 시어머니 책을 읽은 분들도 계셨나봐요. 그 책 읽고 감동받았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말했어요. 네, 거짓말이에요. 어머닌 집안일 할 줄도 모르세요. 라면도 못 끓이거든요. 다 저한테 시키고 바깥에선 자기가 한 것처럼 말씀하셨죠. 시어머니가 주저앉으셨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신 것 같았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조용한 거실에 시어머니 숨소리만 들렸죠. 한 분이 일어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나 먼저 갈게요. 오늘 좀 충격이네요. 그분이 나가시니까 다른 분들도 하나둘 일어나셨어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잠깐만요. 저 오해가 있어서 하시는데 아무도 안 들으셨죠. 마지막 분이 나가시면서 문 앞에서 돌아보셨어요. 우리가 그동안 속은 거네요. 현명한 척은 조금 더 연구하셔야겠습니다, 사모님. 문이 닫히고 거실에 저랑 시어머니만 남았어요. 시어머니가 바닥에 앉은 채로 저를 올려다보셨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죠. 너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진실을 말한 거예요. 진실? 네가 날 망쳤어. 내 이름과 체면을 다 깎아먹었다고!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한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거실을 나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죠. 해가 완전히 져서 어두웠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죠.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해서 왔어요.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받았는지 현관문 열자마자 소리를 질렀죠. 너 오늘 무슨 짓 한 거야? 엄마가 울면서 전화하셨어. 나도 5시간 동안 울었어. 창고에 갇혀서. 뭐? 저는 있었던 일을 다 말했어요. 창고에 갇힌 것, 문을 찬 것, 손님들 앞에서 말한 것, 남편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손님들 앞에서 망신을 줘? 나는? 난 망신 당해도 돼? 그건 엄마가 잘못하신 거지만 그 뒤에 뭐가 나와?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미리 준비해둔 거였죠. 이혼해. 남편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오래전부터 생각한 거야. 네가 이혼 안 해준다고 했을 때부터. 남편이 서류를 밀어내면서 말했어요. 이혼은 안 돼. 절대 안 돼. 말했잖아. 우리 가정이라고. 네가 말하는 우리 가정에 난 없었어. 난 그냥 일하는 사람이었지. 시어머니 집안일 해주고 너 밥 차려주고 아기 키워주는 사람. 그게 내 역할이었어.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저는 피했죠.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나랑 시어머니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하면 누구 선택할 거야? 남편이 한참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난 어머니를 버릴 수가 없어. 그 말 듣는 순간 알았어요. 끝이구나. 이 사람은 끝까지 안 변하겠구나. 대답 고마워. 더 홀가분하다. 그날 이후로 소문이 퍼졌어요. 어머니가 속한 단체들 안에서 소문이 났죠. 시어머니 모임에 있던 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말씀하셨나 봐요. 거기 책에 적힌 내용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래. 며느리를 창고에 가뒀대 5시간 동안. 집안일도 다 며느리가 했대. 본인은 손도 안 대고. 결국 시어머니는 모든 모임에서 임원 자리를 자진 사퇴하셨다고 들었어요. 책도 절판됐고 예정돼 있던 강연도 취소됐대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공들여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체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분이 그 체면이 완전히 깨지신 거죠. 나중에 남편한테 들었는데 시어머니가 며칠 동안 방에서 안 나오셨대요. 밥도 안 드시고 전화도 안 받으시고 남편이 걱정된다고 하는데 어쩌라는 건지 싶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남편이 끝까지 안 해준다고 버텨서 재판까지 갔죠. 변호사 선생님이 제가 모아둔 증거들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이거면 충분해요. 위자료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증거를 다 제출했어요. 문자 캡처, 청소 날짜 기록, 무릎 다친 사진, 우울증 진단서, 판사님이 다 보시더라고요. 남편 측 변호사가 반박하려고 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어요. 결국 저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왔죠. 위자료도 생각보다 많이 받았어요. 집으로 오는 길에 하늘을 봤어요. 가슴이 후련해서 이제야 살 것 같다 싶더라고요. 지금 저는 아이랑 둘이 살아요.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쉽진 않아요. 근데 괜찮아요. 더 이상 눈치 안 봐도 되니까요. 예전에는 정해진 대로만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시키는 대로 눈치 보면서 살면 흔들리지 않으니까. 근데 그게 저를 가두고 있었더라고요.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게,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게. 그 창고의 문을 발로 찬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결정한 거였거든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선택한 행동이었어요. 이제는 제가 선택하고 제가 책임지는 삶을 살아요.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제 인생이에요. 아무한테도 끌려다니지 않는 제 인생.